어머니, 저희 열흘 동안 하와이 갔다 올게요. 집이랑 뽀삐 잘 부탁드려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그거 드시면 되고요. 따로 뭐 사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 그리고 뽀삐 심장사상 충약 시간 맞춰서 꼭 먹이시고요. 하와이행 비행기표 4장을 흔들며 현관을 나서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아들 민호, 며느리 수진, 초등학생 손주 둘. 4명 모두 들뜬 얼굴이었다. 손녀 지은이는 깔깔대며 뛰어나갔고 손자 준혁이는 캐리어를 끌며 비행기 타는 흉내를 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혔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를 굴러가다 사라졌다.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들렸고 그마저도 멀어졌다. 72세 김복순인 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서 있었다. 열흘 후 저들이 돌아왔을 때 이 집은 텅 비어 있을 것이다. 가구도 짐도 나도. 김복순이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내가 아들 민호네 집에 들어온 건 8년 전이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직후였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수진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을 글썽이며 함께 살자고 했다. 어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마음 편히 살겠냐고. 그때 그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진심이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때 손주들은 어렸다. 준혁이가 4살, 지은이가 2살이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나는 기꺼이 그 역할을 맡았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아들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내 삶의 이유가 되었다. 문제는 8년이라는 시간이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변했다. 너무 천천히, 너무 자연스럽게. 나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내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된다. 알람은 필요 없다. 8년 동안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는 게 몸에 배었다.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간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 3가지를 준비한다. 아들은 싱거운 걸 좋아하고 며느리는 건강식을 원하고 손자는 고기 반찬만 먹으려 하고 손녀는 채소를 싫어한다. 4사람의 입맛을 맞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는 매일 그렇게 한다. 7시가 되면 손주들을 깨운다. 억지로 일어나는 아이들을 달래 세수시키고 옷을 입히고 아침을 먹인다. 아들 부부는 바쁘다며 식탁에 앉는 일이 드물다. 커피 한 잔 들고 출근하는 게 전부다. 8시 반에는 손주들 등교.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온다. 돌아오는 길에 장을 본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언덕길을 오르면 허리가 욱신거린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 집에 돌아오면 청소가 기다린다. 거실, 안방, 아이들 방, 화장실 2개. 며느리는 먼지에 예민하다. 예전에 책상 모서리에 먼지가 있다며 한숨을 쉰 적이 있었다. 그 뒤로 나는 매일 구석구석을 닦는다. 청소가 끝나면 빨래를 돌린다. 빨래가 끝나면 널고, 널고 나면 점심을 차린다. 혼자 먹는 점심은 대충이다. 어차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오후 3시에는 강아지 뽀삐 산책. 뽀삐는 며느리가 2년 전에 데려온 말티즈다. 예쁘다고 데려왔지만 산책은 온전히 내 몫이 되었다. 뽀삐는 나한테만 꼬리를 흔든다. 며느리에게는 짖기만 한다. 4시 반에는 손주들 학교 픽업.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온다. 집에 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학원 갈 준비를 시킨다. 학원 픽업, 저녁 준비, 설거지, 아이들 씻기기, 재우기. 내가 자리에 눕는 시간은 보통 밤 10시가 넘는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다시 같은 하루가 시작된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점이었다. 며느리는 언제부터인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처음 몇 년은 어머니 덕분에 산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라진 게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사라졌고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웠다. 한숨 섞인 지적들, 왜 이렇게 했냐는 핀잔들. 어느 날 며느리가 내 빨래를 따로 해달라고 했다. 자기들 옷이랑 섞이면 곤란하다고.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며느리 표정은 태연했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내 빨래를 따로 모아 손빨래를 했다. 세탁기 2번 돌리면 전기세가 나온다는 말 때문이었다. 냉장고에도 암묵적인 규칙이 생겼다. 며느리가 사온 과일이나 디저트는 내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 거라는 말을 몇 번 듣고 나니 손이 가지 않게 되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뭐가 내 것인지 확인해야 했다. 거실 소파에 앉는 것도 눈치가 보였다. 가족들이 TV를 볼 때면 슬그머니 내 방으로 들어갔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진짜 이유는 달랐다. 내가 거기 있으면 어딘가 불편한 공기가 흘렀다. 며느리의 시선, 아들의 어색한 침묵. 그걸 느끼지 못할 만큼 나는 둔하지 않았다. 외식은 내 존재가 가장 선명하게 지워지는 순간이었다. 며느리가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자고 하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들이 환호했다. 그리고 네 사람은 외출 준비를 했다. 아무도 나한테 같이 가자고 말하지 않았다. 처음엔 내가 먼저 물었다. 나도 같이 갈까? 그러면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거기 자리가 좁다. 어머니 입맛에 안 맞을 것 같다. 그냥 집에서 편히 드시라.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가리키며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자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가족들이 외출 준비를 할 때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혼자 밥을 먹었다. TV도 켜지 않았다. 조용한 집에서 젓가락 소리만 났다. 뽀삐가 발치에 와서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그래, 너라도 나랑 있어줘야지. 손주들도 변했다. 어릴 때는 내 품에서 떠나지 않던 아이들이었다. 할머니가 만든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고, 할머니 없으면 잠을 못 잔다고 떼를 썼다. 그때는 그게 영원할 줄 알았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달라졌다. 처음엔 미세한 변화였다. 내 손을 잡지 않으려 했다. 친구들 앞에서 나와 거리를 두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대놓고 피했다. 손자 준혁이가 학교 앞까지 오지 말라고 했다. 창피하다고.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멀리서 볼게. 그날 이후로 학교 정문이 아닌 골목 어귀에서 기다렸다. 아이들이 나오는 걸 멀리서 확인하고 다가가서 가방을 받았다. 손녀 지은이는 가방을 건네며 한숨을 쉬었다. 친구들이 할머니가 맨날 온다고 놀린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방을 받아들고 걸었다. 아이들은 앞서 걸으며 자기들끼리 떠들었다. 나는 몇 발자국 뒤에서 따라갔다. 그렇게 8년이 흘렀다. 나는 내가 무엇인지 잊어가고 있었다. 김복순이라는 사람. 젊었을 때는 꿈도 있었고 취미도 있었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는 걸 즐겼다. 남편과 함께 강원도 바다를 보러 갔던 날 해풍을 맞으며 웃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의 나는 어떤가?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손주들을 돌보고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잠드는 것. 하루하루가 똑같다. 달력을 보지 않으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른다.
가끔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구분 등 72세의 늙은 여자가 거기 서 있다.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린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두렵다. 이게 내 인생인가? 그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애써 지운다.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나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 무렵 결혼 15주년 기념 하와이 가족여행 이야기가 나왔다.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고 손주들이 환호했다. 비행기, 바다, 수영, 스노클링. 아이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일정을 상의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에 묻혀 웅웅거리는 대화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기대에 찬 목소리들. 그 어떤 소리도 나를 향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았다. 거실을 슬쩍 바라봤다. 4명의 가족이 테이블 위 지도에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갔다. 2장. 들리지 않는 척하는 대화.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부엌 설거지를 마치고 내 방으로 향했다. 작은 방. 원래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는데 내가 들어오면서 가니 침대 하나를 놓았다. 창문이 작아 낮에도 어두웠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여름에는 눅눅한 냄새가 났다. 그래도 이 방이 싫지 않았다.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 밤 11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다. 복도 끝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들 부부가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었다. 발소리를 죽이며 화장실로 향했다. 안방 문 앞을 지나는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하와이 여행 이야기였다. 열흘 동안 뽀삐는 어떡하냐고. 아들이 대답했다. 엄마한테 맡기면 된다고. 원래 뽀삐 산책이랑 밥은 엄마가 다 하니까. 나는 걸음을 멈췄다.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다. 자기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다고. 애들도 이제 많이 컸으니 어머니 도움 없어도 될 것 같다고.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다.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다며. 주변에서도 많이 보낸다며.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그건 좀 그렇지 않냐고. 아직 엄마가 정정하시다고. 며느리의 대답이 돌아왔다. 지금은 아직 필요하잖아. 뽀삐 밥 줄 사람은 있어야 하니까. 근데 지금부터 어디 보낼지 차차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나는 벽에 손을 짚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뽀삐 밥 줄 사람. 8년이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밥을 하고 손주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고 가족의 뒷바라지를 한 8년. 그 세월이 고작 뽀삐 밥 줄 사람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아들의 대답이 들렸다. 일단 하와이 갔다 와서 생각하자고. 지금은 여행 준비나 하자고. 대화가 끝났다. 안방 불이 꺼졌다. 나는 어둠 속에 서 있었다. 화장실에 가려던 것도 잊은 채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른다. 다리가 저려올 때쯤 천천히 내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울 힘도 없었다. 그저 멍하니 어둠을 바라봤다. 뽀삐가 문틈으로 들어왔다. 꼬리를 흔들며 내 발치에 앉았다.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너한테는 내가 필요하구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손녀 지은이의 학예회가 있었다. 저녁 식사 때 지은이가 신나서 말했다. 학예회에서 춤을 춘다고. 연습 열심히 했다고. 금요일 오후 2시라고. 며느리가 달력을 확인했다.
그날 회의가 있다고 했다. 아들도 부산 출장이라고 했다. 지은이 얼굴이 시무룩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갈까? 할머니가 가서 볼게. 순간 식탁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가 지은이를 바라봤다. 지은이가 고개를 숙이더니 됐다고 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멈춘 손을 어쩔 줄 몰랐다. 며느리가 황급히 애가 예민한 나이라서 그렇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지은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됐어요, 할머니. 창피하다는 뜻이었다. 친구들 앞에 늙은 할머니가 오는 게 싫다는 뜻이었다. 금요일 나는 집에서 빨래를 했다. 학예회가 열리는 시간에 지은이가 춤추는 모습을 상상하며 혼자서 하와이 여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다. 거실 한쪽에 캐리어 4개가 줄지어 섰다. 식탁 위에는 여행 가이드북과 지도가 펼쳐졌다. 며느리는 매일 저녁 아이들과 일정표를 확인했다. 첫째 날 와이키키 해변, 둘째 날 다이아몬드 헤드. 손주들은 스노클링, 훌라춤 이야기로 들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에 묻혀 가족들의 대화가 웅웅거리며 들렸다.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기대에 찬 목소리들. 그 어떤 소리도 나를 향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슬쩍 바라봤다. 4명의 가족이 지도 위에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내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갔다. 여행 사흘 전 며느리가 나를 불렀다. 식탁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메모지를 꺼내더니 여행 동안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왔다고 했다. 메모지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들여다봤다. 뽀삐밥 아침 7시, 저녁 6시. 뽀삐 산책 오전 10시, 오후 4시, 30분씩. 뽀삐 심장 사상 충약 저녁 밥 후. 화분 물주기 이틀에 한 번. 우편물 확인 매일. 보일러 온도 22도 유지. 환기 하루 2번. 음식물 쓰레기 화 목 배출. 재활용 쓰레기 수요일 배출. 택배 오면 수령. 10가지 항목. 강아지 관리, 집 관리, 쓰레기 관리. 나를 위한 항목은 하나도 없었다. 며느리가 메모지를 건네며 말했다.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된다고. 특히 뽀삐 약 시간 꼭 맞춰달라고. 냉장고에 반찬 해놨으니 그거 드시면 된다고. 굳이 따로 뭐 사지 말라고. 가스비 나온다고. 외출은 되도록 자제해달라고. 뽀삐 혼자 오래 두면 짖어서 민원 들어온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며느리가 만족한 듯 일어섰다. 덕분에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겠다고 했다. 덕분에 마음 편히. 나는 메모지를 들여다봤다. 여행 동안 나는 이 집에서 강아지와 화분을 돌보며 열흘을 보내는 것이다. 강아지 밥 주는 사람. 그게 나의 역할이었다. 여행 이틀 전 저녁 가족들이 외식을 갔다. 여행 전 기념으로 고기 먹으러 간다고 했다. 아이들이 환호했다. 며느리가 옷을 갈아입었다. 4명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나는 부엌에 서 있었다. 누군가 불러주기를 기다렸다. 혹시나 이번에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났다. 집이 조용해졌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나물 2가지, 김치, 멸치볶음. 밥 한 공기를 퍼서 혼자 식탁에 앉았다. 뽀삐가 발치러 왔다. 꼬리를 흔들며 나를 올려다봤다. 반찬을 조금 덜어 뽀삐 앞에 놓아줬다. 강아지가 냠냠 먹는 소리만 조용한 집에 울렸다. 문득 창밖을 봤다.
어둑한 저녁 하늘. 아파트 단지 불빛들이 반짝였다. 어딘가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다. 웃고 떠들고 행복하게.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뽀삐 밥 줄 사람은 있어야 하니까. 지금부터 어디 보낼지 차차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8년이었다. 손주들을 키우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아이들을 픽업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월급도 없이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게.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것은 뽀삐 밥 줄 사람. 눈을 감았다. 무언가 결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직 선명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다. 손주들을 깨우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장을 보고 돌아왔다. 모든 것이 똑같았다. 그러나 내 눈빛이 달랐다. 점심을 먹고 내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있는 서랍. 남편 유품 정리할 때 넣어둔 것들. 등기부등본이 있었다. 이 집. 서울 성북구 32평 아파트. 남편이 죽기 전 내 명의로 돌려놓은 집. 아들 부부가 대출을 끼고 이사 온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내 집이었다. 아들 부부는 그저 들어와 살고 있는 것뿐이었다. 등기부등본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접어서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넣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3장. 압박의 정점. 여행 출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가족들은 여행 준비에 정신이 없었다. 거실에는 캐리어 4개가 줄지어 서 있었고 식탁 위에는 수영복, 선크림, 여행용 파우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며느리는 집 목록을 체크하느라 바빴고 손주들은 비행기 탄다며 집안을 뛰어다녔다. 나는 평소처럼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아무도 내게 여행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가족들이 잠든 후 나는 내 방에서 서랍을 열었다. 며칠 전 꺼내둔 등기부등본이 있었다. 그 옆에는 메모장이 놓여 있었다. 며칠 동안 밤마다 조금씩 적어둔 것들이었다. 해야 할 일 목록. 1. 개명 신청. 2. 새 휴대폰 개통. 3. 시골집 알아보기. 4. 부동산 연락. 5. 이사짐 센터 예약. 6. 은행 계좌 새로 만들기.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언제나 남편을 따르고 아들을 따르고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내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머릿속이 맑았다. 해야 할 일이 선명하게 보였다. 메모장을 덮고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움직여야 한다. 여행 이틀 전 아침. 가족들이 출근하고 등교한 후 나는 외출 준비를 했다. 뽀삐를 강아지 캐리어에 넣고 집을 나섰다. 첫 번째 목적지는 법원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가정법원으로 갔다.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내 차례가 되자 창구로 갔다. 개명 신청서를 달라고 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개명 사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심사에 23주 걸린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다. 법원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서류를 작성했다.
새 이름은 이미 정해두었다. 이순자. 친정어머니의 성과 가운데 이름을 따왔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늘 따뜻했던 기억만 남아있다. 그 이름을 갖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계명 사유서에는 짧게 썼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창구에 서류를 제출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건넸다. 심사 결과는 문자로 통보된다고 했다. 법원을 나서며 시계를 봤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두 번째 목적지는 휴대폰 대리점이었다. 번화가의 작은 대리점에 들어갔다. 선불폰을 개통하고 싶다고 했다. 직원이 몇 가지 요금제를 설명했다. 가장 저렴한 것으로 골랐다. 새 번호가 적힌 유심칩을 받았다. 아직 개통하지 않았다. 여행 출발 후에 기존 번호를 해지하고 새 번호를 쓸 생각이었다. 그래야 가족들이 연락할 수 없다. 대리점을 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세 번째 목적지는 부동산이었다.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동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다. 50대 남자 사장이 반갑게 맞았다. 집을 내놓고 싶다고 했다. 금매로.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느 집이냐고 물었다. 주소를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 알겠다고. 32평 아파트. 이 동네에서 인기 있는 평수라고.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보여줬다. 사장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태도가 달라졌다. 본인 명의가 맞다는 걸 확인한 것이다. 언제까지 팔고 싶으냐고 물었다. 열흘 안에 잔금까지 끝내고 싶다고 했다.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건 좀 빠듯하지 않겠냐고. 나는 시세보다 낮춰도 괜찮다고 했다. 급한 사정이 있다고.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알겠다고 했다. 마침 이 동네 금매를 찾는 신혼부부가 있다고. 연락해보겠다고. 내일 중으로 연락 주겠다고. 부동산을 나서며 뽀삐를 내려다봤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네 번째로 할 일은 시골집 알아보기였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아들이 안 쓰는 낡은 노트북이 내 방에 있었다. 인터넷을 열고 강원도 시골 월세를 검색했다. 여러 매물이 떴다. 가격, 위치, 사진을 하나씩 살펴봤다. 너무 외진 곳은 불안했고 너무 번화한 곳은 싫었다. 조용하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을 원했다. 한참을 찾다가 눈에 들어오는 매물이 있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주택.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사진 속 집은 낡았지만 정갈해 보였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옆 건물이 고아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햇살고아원.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다. 왠지 마음이 끌렸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집주인 연락처를 메모해 두었다. 내일 전화해서 직접 가보기로 했다. 다섯 번째로 할 일은 이사짐 센터 예약이었다. 인터넷으로 이사짐 센터를 검색했다. 여러 업체가 나왔다. 그중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찾았다. 짐을 빼서 창고에 보관해주는 서비스였다.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열흘 후쯤 이사를 하고 싶은데 짐을 일단 창고에 보관해달라고 했다. 가구, 가전, 살림살이 전부. 업체 직원이 평수와 짐의 양을 물었다. 32평이라고 했더니 대략적인 견적을 알려줬다. 날짜를 확정하면 다시 연락 달라고 했다. 날짜는 가족여행 기간에 맞춰야 했다. 출발 다음 날 이사짐 센터를 부를 생각이었다.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을 것이다. 가구도 살림도 나도 없는 빈집. 메모장에 이사짐 센터 연락처를 적어두었다. 여행 하루 전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신혼부부가 집을 보고 싶다고, 가격도 괜찮다고, 내일 계약하러 오겠다고, 법원에서도 문자가 왔다. 개명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심사 결과는 2주 내로 통보된다고, 시골집 집주인에게도 전화했다. 다음 주에 직접 가서 보겠다고,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겠다고, 집주인 할아버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나는 내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8년을 산 동네였다. 매일 장을 보러 다니던 마트, 손주들을 데려다 주던 학교, 뽀삐와 산책하던 공원. 이제 다 떠나는 것이다. 후회는 없었다. 미련도 없었다. 단지 8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이 묘할 뿐이었다. 뽀삐가 내 발치에 와서 누웠다. 강아지 등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여행 당일 아침,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 평소보다 일찍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지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다. 마지막이 될 아침상을 차렸다. 7시가 되자 가족들이 일어났다. 아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며느리는 마지막 짐 점검을 했다. 아들은 여권과 항공권을 확인했다.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다. 나는 부엌에서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8년간 매일 봐왔던 풍경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나만 알고 있었다. 식사가 끝났다. 아들이 시계를 보더니 슬슬 출발해야겠다고 했다. 가족들이 현관으로 향했다. 캐리어 4개가 줄지어 나갔다. 나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며느리가 돌아보며 말했다. 열흘 뒤에 돌아오겠다고. 집이랑 뽀삐 잘 부탁한다고. 목록 잃어버리지 말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다녀오라고 했다. 손주들이 뛰어나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떠들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나를 봤다. 잘 계시라고 했다. 그게 다였다. 포옹도 없었다. 손 한 번 잡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발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현관문을 닫았다. 그리고 시계를 봤다. 8시 15분. 이제 시작이다. 사장. 결정적 선택. 가족들이 떠나고 30분 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신혼부부가 오전 중으로 계약하러 오겠다고. 금액도 합의됐다고. 잔금은 9일 후로 잡겠다고. 가족여행 기간에 맞춰서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10시에 부동산으로 갔다. 매수인 부부가 이미 와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였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첫 집을 사는 모양이었다. 사장이 계약서를 준비했다. 나는 안경을 쓰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다. 매매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모든 항목을 확인한 후 서명했다.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냐고. 자녀분들한테 연락 안 하시냐고. 내 집이다. 내가 결정한다.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계약이 완료됐다. 계약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 부동산을 나와 바로 이사짐 센터에 전화했다. 내일 오전에 와달라고. 집 전체 짐을 빼서 창고에 보관해달라고. 업체 직원이 알겠다고 했다. 내일 9시에 도착하겠다고. 집에 돌아와 짐을 쌀 준비를 했다. 내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속옷, 양말, 세면도구, 상비약. 남편 사진 몇 장. 아들 어릴 때 사진 1장. 그게 다였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다. 72년 인생의 짐이 캐리어 하나라는 사실이 씁쓸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다. 새 삶에는 새 물건이 필요할 터였다. 나머지 살림살이는 전부 창고로 보낼 것이다.
이 집에 있던 것들, 가구, 가전, 그릇, 이불, 전부. 다음 날 아침 9시 이사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다. 인부 4명이 올라왔다. 집을 둘러보더니 반나절이면 끝나겠다고 했다. 나는 거실 한쪽에 서서 그들이 일하는 걸 지켜봤다. 가구가 하나씩 빠져나갔다. 소파, 식탁, TV 장식장, 안방 침대, 아이들 방 책상, 옷장, 부엌 살림살이, 냉장고, 세탁기. 8년 동안 매일 보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이상하게도 감정이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점심때쯤 짐이 전부 실렸다. 인부대장이 보관 기간을 물었다. 일단 1달로 해달라고 했다. 필요하면 연장하겠다고. 창고 위치와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받았다. 트럭이 떠나고 나서 빈 집을 둘러봤다. 텅 비어 있었다. 거실, 안방, 아이들 방, 부엌. 모든 방이 비어 있었다. 발소리가 울렸다. 8년간 가족들의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발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렇게 허망하게 비었다. 손주들 방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을 열었다. 텅 빈 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준혁이가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던 날이 떠올랐다. 지은이가 내 품에 안겨 잠들던 밤들이 생각났다. 그때는 행복했다. 진심으로. 그러나 그건 옛날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문을 닫았다. 오후에 법원에서 문자가 왔다. 개명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주민센터에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바로 주민센터로 갔다. 서류를 제출하고 새 주민등록증을 신청했다. 발급까지 며칠 걸린다고 했다. 급하다고 하니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수수료를 더 내면 1시간 후 새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이순자. 내 새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들여다봤다.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다. 김복수는 이제 없다. 이순자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주민센터를 나와 휴대폰 대리점으로 갔다. 기존 번호를 해지하고 새 번호를 개통했다. 이제 가족들이 전화해도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은행에도 들렀다. 집 매매 잔금이 들어올 새 통장을 만들었다. 이순자 명의로. 새 이름, 새 번호, 새 통장. 모든 것이 새로웠다. 다음 날 시골집을 보러 갔다. 서울역에서 강릉행 KTX를 탔다. 뽀삐를 캐리어에 넣고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져 갔다. 아파트 숲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나고 산이 보였다. 강릉에서 시외버스로 갈아탔다. 1시간쯤 달리자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 공기가 달랐다. 서울의 매연 냄새가 아닌 흙과 나무 냄새가 났다. 버스에서 내려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주택 앞에 섰다. 사진에서 봤던 집이었다. 낡았지만 정갈했다.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옆 건물에 간판이 보였다. 햇살고아원. 담장 너머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까르르 웃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여기다. 집주인 할아버지가 나왔다. 팔순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서울에서 왔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혼자 사시냐고 물었다. 강아지 한 마리랑 산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뽀삐를 내려다보더니 웃었다. 귀엽다고. 집안을 둘러봤다. 방 2개, 작은 부엌, 화장실. 오래됐지만 깨끗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마당이 보였다. 감나무 아래 평상이 있었다. 여기서 살고 싶었다. 계약서를 썼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준비해간 현금으로 계약금을 치렀다. 일주일 후에 이사 오겠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알겠다며 웃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산 능선이 검은 실루엣으로 보였다. 새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의지로 선택한 삶.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가슴 한쪽이 뛰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설렘. 뽀삐가 캐리어 안에서 낑낑거렸다. 손을 넣어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장금일 전날. 나는 빈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누웠다. 가구도 살림도 없는 텅 빈 집. 천장을 바라봤다. 8년 동안 매일 보던 천장이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난다. 새 주인에게 열쇠를 넘기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후회는 없었다. 미련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가족들이 돌아와서 빈집을 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당황할까? 화를 낼까? 슬퍼할까? 아마 당황하겠지. 화도 내겠지. 그러나 슬퍼하지는 않을 것이다. 뽀삐 밥 줄 사람이 없어졌다고 짜증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났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뽀삐가 옆으로 와서 누웠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강아지 등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장금일 아침. 부동산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매수인이 잔금을 입금했다고. 내 통장을 확인했다. 큰 금액이 찍혀 있었다. 집값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 부동산으로 가서 열쇠를 넘겼다. 새 주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진짜 가시는 거냐고. 자녀분들한테 뭐라도 남기시지 않겠냐고. 됐다.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부동산을 나와 아파트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집을 한 번 더 봤다. 32평 아파트. 남편이 평생 모아 마련한 집. 아들 가족과 8년을 산 집. 이제 남의 집이었다. 현관문을 닫았다.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뽀삐가 캐리어 안에서 낑낑거렸다. 가자, 뽀삐야. 우리 새 집으로.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택시를 잡았다. 서울역이요. 택시가 출발했다. 뒷창으로 아파트가 보였다. 점점 멀어졌다. 작아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앞을 바라봤다. 이제 뒤는 없다. 앞으로만 가는 것이다. 5장. 돌아온 가족. 텅 빈 집. 하와이에서의 열흘은 꿈 같았을 것이다. 맑은 바다, 따뜻한 햇살, 야자수 그늘 아래에서의 휴식. 아이들은 스노클링을 하고 훌라춤을 배우고 모래성을 쌓았을 것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15주년을 축하하며 와인을 마셨을 것이다. 가족 4명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 열흘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집에 혼자 남겨진 늙은 시어머니, 뽀삐 밥 주는 사람, 화분에 물 주는 사람, 그 존재를 떠올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을 것이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을 것이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피곤해 졸았을 것이고 며느리는 여행 사진을 정리했을 것이다. 아들은 내일 출근 생각에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 현관 앞에 섰다. 아들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비빅. 빨간 불이 들어왔다. 열리지 않았다. 이상하다는 듯 다시 눌렀다. 또 빨간 불. 며느리가 자기가 해보겠다며
비밀번호를 눌렀다. 역시 열리지 않았다. 번호가 바뀐 건가?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한테 전화해보라고 며느리가 말했다. 아들이 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갔다. 그러나 연결되지 않았다.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다. 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다시 걸었다. 같은 결과.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봤다. 마찬가지였다. 뭐야 이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들이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 사정을 설명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관리인이 올라왔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그리고 가족들은 텅 빈 집을 마주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현관에 신발장이 없었다. 거실에 소파가 없었다. TV도 장식장도 식탁도 없었다. 부엌에 냉장고가 없었다. 그릇도 수저도 냄비도 없었다. 안방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침대도 옷장도 화장대도 없었다. 아이들 방도 마찬가지였다. 책상도 침대도 장난감도 없었다. 작은 방, 내가 쓰던 방, 역시 비어 있었다. 간이 침대도 서랍장도 없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아지도 없었다. 뽀삐도 사라졌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다. 뭐야 이게. 도둑이야? 도둑 맞은 거야? 아들이 멍하니 서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손녀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다. 내 방 어딨어? 내 장난감 어딨어? 손자 준혁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 뒤에 숨었다.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가구며 살림이며 전부 사라졌다고. 경찰이 출동했다. 2명의 경찰관이 집안을 둘러봤다. 침입 흔적이 없다고 했다. 문도 창문도 손상된 곳이 없다고. 이건 도난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럼 뭐란 말이냐고 아들이 소리쳤다. 경찰관 하나가 물었다. 혹시 동거인이 있었냐고. 가족 외에 이 집에 살던 사람이 있냐고. 아들이 대답했다. 어머니. 어머니가 계셨다고. 그런데 연락이 안 된다고.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무전으로 어디론가 연락을 했다. 잠시 후 경찰관이 돌아와 말했다. 이 집 열흘 전에 매매됐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냐고. 매매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경찰관이 설명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이 집은 열흘 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고. 현재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라고. 내일 새 주인이 이사 온다고. 아들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럴 리 없다고. 이 집은 자기 어머니 명의라고. 어머니가 왜 집을 파느냐고.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명의자 본인이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어머니가 집을 팔았다고요? 저희한테 말도 없이? 말도 안 돼. 경찰관이 어깨를 으쓱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이 처분한 거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실종신고를 하려면 접수해주겠다고. 아들이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72세 여성 김복순. 연락 두절. 경찰이 수색해보겠다고 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갈 곳이 없었다. 집은 더 이상 자기들 것이 아니었다. 가구도 살림도 없었다. 짐이라고는 여행 캐리어뿐이었다. 며느리가 친정에 전화했다. 사정을 설명했다. 당분간 신세 지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친정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이 집을 팔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날 밤 가족 4명은 며느리 친정에서 잤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김복순 씨의 행방을 추적했는데 자발적 이주로 보인다고. 개명 신청을 했고 전화번호도 변경했다고. 현재 강원도 쪽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본인이 연락을 원치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고. 실종이 아닙니다. 스스로 떠나신 겁니다. 경찰관의 말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스스로 떠났다. 이름을 바꾸고 번호를 바꾸고 집을 팔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연락도 원치 않는다.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다. 아니,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도망친 것이다. 이 가족으로부터. 그 후로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집이 없었다. 친정 눈치를 보며 생활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는 처음엔 동정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좁은 아파트에 식구 4명이 갑자기 들어왔으니 당연했다. 전세를 알아봤다. 그러나 목돈이 부족했다. 집을 판 돈은 내 통장으로 들어갔고 아들 부부에게는 넘어가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내 집이었으니까. 대출을 받아 작은 전셋집을 구했다. 20평 남짓한 낡은 아파트. 가구와 살림을 새로 장만해야 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됐다. 가사도 문제였다. 아침에 아이들 밥을 누가 차리느냐. 등교는 누가 시키느냐. 학원 픽업은 누가 하느냐. 저녁 준비는 누가 하느냐. 설거지는, 빨래는, 청소는. 8년 동안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갑자기 아들 부부의 몫이 되었다. 며느리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었다. 억울하다고 했다. 화가 난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져서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아들은 야근을 줄여야 했다. 저녁에 아이들을 봐야 했다. 상사 눈치가 보였다. 승진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다. 손주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새 집에 적응하지 못했다. 할머니 밥이 먹고 싶다고 했다. 뽀삐 어딨냐고 물었다. 대답해 줄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아들은 내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경찰에 다시 문의했다. 강원도 쪽에 있다는 것 말고 더 알 수 없느냐고. 경찰은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사생활 보호 문제라고. 아들은 주민센터에도 가봤다. 어머니 주소를 알 수 없느냐고.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흥신소를 알아볼까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찾아간다 한들 어머니가 돌아올 리 없었다. 이미 이름까지 바꾼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생각했다. 왜 어머니가 떠났을까? 열흘 전의 일들이 떠올랐다. 하와이 여행, 비행기표 4장. 어머니는 포함되지 않았다. 집과 강아지를 맡겼다. 냉장고 반찬 드시라고 했다. 외출하지 말라고 했다. 그 전의 일들도 떠올랐다. 외식할 때 어머니만 빠졌다. 가족여행에도 어머니는 없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창피해했다. 며느리는 어머니 빨래를 따로 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밤의 대화. 지금은 아직 필요하잖아. 뽀삐 밥 줄 사람은 있어야 하니까. 지금부터 어디 보낼지 차차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대화를 어머니가 들었던 걸까? 듣고 있었던 걸까? 복도에 서서 숨을 죽이고 뽀삐 밥 줄 사람. 8년 동안 헌신한 어머니를 그렇게 불렀다. 요양원 보낼 시기를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아직 필요하니까. 아직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그 말을 삼켰다. 말해봤자 들을 사람이 없었다. 6장. 새로운 삶. 나는 그 시간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작은 주택에 이사 온 지 열흘이 지났다. 짐을 풀고 살림을 장만하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집은 낡았지만 따뜻했다. 방 2개, 작은 부엌, 화장실,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다.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산을 바라보는 시간이 좋았다. 공기가 맑았다. 새소리가 들렸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던 평화로움이 있었다. 뽀삐도 적응을 잘했다. 마당을 뛰어다니고 골목을 탐험하고 동네 개들과 어울렸다. 서울의 좁은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던 모습이었다. 강아지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뻤다.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옆 건물에서 아이들이 찾아왔다. 햇살 고아원 아이들이었다. 5-6명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나를 구경했다. 새로 이사 온 할머니가 신기한 모양이었다. 나는 손을 흔들었다.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도망갔다. 다음 날도 왔다. 그 다음 날도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뽀삐를 쓰다듬어도 되냐고 물었다. 그래, 만져봐. 뽀삐가 꼬리를 흔들었다. 아이들이 환호했다. 그렇게 조금씩 친해졌다. 고아원 원장을 만난 건 이사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50대 여자였다. 짧은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 이웃 인사를 왔다며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왔다. 이름은 정미숙. 이 고아원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마당 평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원장이 먼저 물었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요. 짧게 대답했다. 원장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여기 좋은 곳이에요. 조용하고 사람들 마음이 따뜻하고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금방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고마웠다. 낯선 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원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시간 나시면 고아원에 놀러 오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좋아하더라고요. 며칠 후 고아원에 처음 갔다. 오래된 2층 건물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낡은 창틀. 그러나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마당에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었다. 빨래가 줄에 널려 펄럭였다. 아이들이 15명 정도 있었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나를 보자 우르르 달려왔다. 할머니 왔다. 뽀삐도 왔다. 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벌써 인기 스타네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마당에서 뛰어놀고 그네를 밀어주고 강아지와 놀게 해주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 찼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원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조리사 선생님이 못 나오셔서 점심이 좀 부실해요. 내가 해도 될까요?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다. 원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고 했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재료가 몇 가지 있었다. 감자, 당근, 양파, 돼지고기, 계란. 카레를 만들기로 했다. 감자와 당근을 깍둑 썰기하고 양파를 볶고 고기를 넣었다. 카레 가루를 풀고 푹 끓였다. 옆에서 계란말이도 만들었다. 김치를 썰어 담았다. 30분 후 밥상이 차려졌다. 카레라이스, 계란말이, 김치. 아이들이 식당에 모였다. 밥상을 보더니 환호했다. 와, 카레다. 계란말이다. 아이들이 허겁지겁 먹었다. 맛있다고 했다. 더 달라고 했다. 밥그릇을 비우고 또 비웠다. 나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보람. 8년 동안 가족들 밥을 해왔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그런데 이 아이들은 달랐다. 맛있다고 했다. 고맙다고 했다. 또 해달라고 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눈물이 났다. 그러나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고아원에 갔다. 아침에 일어나 뽀삐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고 고아원으로 향했다. 점심과 저녁을 만들었다. 빨래를 돌리고 개어주었다.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원장이 미안해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월급도 드리지 못하면서 괜찮다고 했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한다고. 진심이었다. 이 일이 좋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좋았다.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게 좋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좋았다. 서울에서의 8년과는 달랐다. 그때는 일을 해도 당연시됐다. 존재 자체가 투명인간 같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달랐다. 아이들이 할머니, 할머니 부르며 달려왔다. 내 이름을 불렀다. 나를 봤다. 이순자. 새 이름이 이제는 익숙해졌다. 김복수는 서울에 두고 왔다. 이순자로 새 삶을 살고 있다. 후회 없는 삶을. 어느 날 저녁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밤하늘이었다. 뽀삐가 옆에 누워 코를 골았다. 벌레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어 감나무 잎이 흔들렸다. 평화로웠다. 문득 서울 생각이 났다.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집이 없어서 당황했겠지. 화도 났겠지. 그러나 걱정되지 않았다. 미안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제 어른이다.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72세 늙은 어머니에게 기대어 살 나이가 아니다. 나는 충분히 희생했다. 8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이제는 내 차례다. 내 삶을 살 차례다. 눈을 감았다. 바람이 볼을 스쳤다. 시원했다. 이제부터는 이순자로 살자. 7장. 복순이의 두 번째 인생. 3년이 흘렀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계절은 4번 바뀌고 또 바뀌었다. 봄에는 감나무에 새순이 돋았고, 여름에는 짙은 그늘을 드리웠고, 가을에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에 눈이 소복이 쌓였다. 나는 그 모든 계절을 이곳에서 보냈다. 75세가 되었다. 허리는 예전보다 더 굽었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그러나 마음은 72세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웠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할지 기대가 되었다. 서울에서의 8년간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 아침 6시에 눈을 뜬다. 알람은 여전히 필요 없다. 그러나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습관이다. 눈을 뜨면 창문으로 산이 보인다. 새소리가 들린다. 뽀삐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온다. 뽀삐도 나이를 먹었다. 털이 희끗희끗해졌고 예전처럼 뛰어다니지 못한다. 그래도 여전히 내 곁에 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간다. 골목을 걷고 논두렁을 지나고 작은 개울가에서 쉰다. 뽀삐는 물가에 앉아 바람 냄새를 맡는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침을 먹는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대충 먹지 않는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린다. 나를 위한 밥상이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차리는 밥상이다. 오전 9시면 고아원으로 간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아원 문을 열면 아이들이 달려온다. 할머니, 순자 할머니, 우르르 몰려와 안긴다. 작은 손들이 내 허리를 감싼다. 따뜻하다.
3년 전 처음 왔을 때의 아이들은 많이 컸다. 유치원생이었던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졸업하고 떠난 아이들도 있다. 새로 들어온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할머니를 부르는 목소리, 밥 먹을 때 맛있다고 하는 말.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었다. 점심을 준비한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조합이다. 부엌에서 파를 썰고 두부를 자르고 계란을 풀어 굽는다. 냄비에서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다. 구수한 냄새가 퍼진다. 3년 전 처음 이 부엌에 섰던 날이 떠오른다. 얼떨결에 점심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이들이 허겁지겁 먹던 모습, 맛있다고 하던 말, 그때 흘렸던 눈물. 지금은 울지 않는다. 그저 웃는다. 이 일이 좋으니까. 점심을 먹고 나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 숙제를 봐주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한다. 초등학생 민지는 요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다며 투덜댄다. 중학생 현수는 진로 고민을 털어놓는다. 유치원생 소라는 그냥 내 무릎에 앉아 있는 게 좋다고 한다. 나는 들어준다. 대답해준다. 안아준다. 서울에서는 하지 못했던 일이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피했다. 이야기를 들어줄 기회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다르다. 할머니를 찾는다. 할머니를 필요로 한다. 필요한 존재.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다.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마치면 해가 진다. 고아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다.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본다. 별이 하나둘 뜬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밤하늘이다. 뽀삐가 옆에 와서 눕는다. 강아지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한다. 행복하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감정이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 감정만은 변하지 않는다. 어느 날 원장이 나를 불렀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지역 방송이었다. 원장이 말했다. 지난달에 취재 온 거 기억하시죠? 오늘 방송된대요. 맞다. 한 달 전에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었다. 시골 고아원에서 봉사하는 할머니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처음에는 거절했다. 얼굴이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다. 서울의 가족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원장이 설득했다. 이런 방송이 나가면 후원이 늘어난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결국 응했다. 짧은 인터뷰를 했다. 이름은 이순자라고 했다. 텔레비전 화면에 고아원이 나왔다. 아이들의 모습, 부엌에서 요리하는 내 모습,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장면.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고아원. 이곳에 3년째 봉사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75세의 이순자 씨. 매일 아침 고아원을 찾아 아이들의 밥을 짓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엄마 같은 사랑을 나눕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순자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화면이 바뀌어 인터뷰 장면이 나왔다. 내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왜 이 일을 하시나요? 기자의 질문에 내가 대답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 여기 아이들한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화면 속에 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주름진 얼굴이었다.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러나 눈빛은 맑았다. 원장이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요. 나도 고맙다고 했다. 나야말로 이 아이들 덕분에 행복하다고. 그 방송은 지역을 넘어 퍼져나갔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시골 고아원의 천사 할머니. 조회수가 올라갔다.
댓글이 달렸다. 후원 문의가 들어왔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니까. 그저 하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고 산책하고 고아원에 가고 밥을 짓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달라진 건 후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고아원 시설을 고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 교육비도 넉넉해졌다. 원장이 기뻐했다. 아이들도 좋아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서울에서 그 방송을 봤을까? 아들이, 며느리가, 손주들이. 혹시 화면에 나온 이순자 할머니가 김복순이라는 걸 알아봤을까? 알아봤을 수도 있다. 못 알아봤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연락이 오지 않았다. 찾아오지도 않았다. 아마 알아봤어도 오지 못했을 것이다. 할 말이 없으니까. 면목이 없으니까. 나도 먼저 연락할 생각이 없다. 미워서가 아니다. 미움은 이미 내려놓았다. 그저 돌아갈 필요가 없을 뿐이다. 거기는 이미 내 자리가 아니니까.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난다. 준혁이는 중학생이 되었을 것이다. 지은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것이다.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마음 한구석이 아프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오늘도 해가 진다. 마당 평상에 앉아 노을을 바라본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보랏빛으로 변한다. 별이 하나둘 떠오른다. 뽀삐가 옆에 누워 코를 골다 잠든다. 바람이 분다. 감나무 잎이 흔들린다. 가을이다. 곧 감을 수확해야 한다. 아이들이랑 같이 따서 곶감을 만들 생각이다. 눈을 감는다. 72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이름을 바꾸고 집을 팔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무모했을지도 모른다. 무책임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았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김복순으로 산 72년보다 이순자로 산 3년이 더 행복하다. 그러니 됐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눈을 뜬다. 별이 가득하다. 뽀삐를 안아 일으킨다. 자, 들어가자.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테니까. 작은 집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불을 끈다. 이순자의 하루가 끝난다. 내일 아침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나를 위한 하루. 나를 사랑하는 하루.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